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밤 11시 47분 충청북도 충주시 외곽 해발 430m 산자락에 자리한 프리미엄 온천 리조트 청풍제. 이 계절이면 전국에서 단풍을 보러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평일 예약이 꽉 차 있는 탓에 주말 늦은 밤의 복도는 언제나 고요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3층 복도에는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감돌았고 복도 끝 작은 스피커에서는 들릴 듯 말 듯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다.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다. 황동 색조의 간접등이 복도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그 빛은 카펫 위에 가늘고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 그림자 속을 두 사람이 걷고 있었다. 앞서 걷는 사람은 여자였다. 46세의 이수진. 베이지색 실크 소재 홈웨어 상의에 같은 계열의 넓은 와이드 팬츠를 입고 있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는 샤워 후라 아직 약간 축축했다. 맨발에는 리조트에서 제공한 흰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발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걸음걸이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남자는 48세의 강민수였다. 짙은 남색면 수면 바지에 흰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고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양말 바람이었다. 손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져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수진 씨가 305호 앞에 멈춰섰다. 핸드백에서 카드키를 꺼내는 동작이 어색했다. 한 번 실수에 불빛이 빨갛게 들어왔고 두 번째에야 초록불이 켜지며 찰칵 문이 열렸다. 수진 씨가 먼저 들어갔다. 민수가 뒤따랐다. 문은 자동으로 천천히 닫혔다. 복도에는 다시 재즈 선율만 남았다. 민수가 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 복도 정반대편 끝 308호의 문도 닫히고 있었다. 그 안에는 48세의 박준호와 민수의 아내인 47세의 강경희가 있었다. 경희는 연분홍색 집업 니트에 검정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준호는 짙은 회색 트레이닝 세트 차림이었다. 두 방 사이의 거리는 복도로 약 40m였다. 그러나 그 40m는 이 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멀고 가장 이상한 거리로 남게 될 것이었다. 민수는 305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멈춰섰다. 방 안은 조명을 낮게 조절해둔 상태였다. 창문 너머로는 리조트 외부 조명에 물든 단풍나무들이 보였고 그 붉고 주황빛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유리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방 한쪽에는 흰옥기 원목으로 만든 실내 온천 욕조가 있었다. 수증기가 아직 조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좁지 않은 방이었지만 그 순간 민수에게는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했다. 4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선택을 한 적이 없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떠나는 22년의 결혼 생활 동안에도 그는 항상 제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에 있는 자신은 제자리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었다. 수진 씨가 창가 쪽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유리잔을 들었다. 아까 온천탕에서 마시다 남긴 와인이었다. 그녀는 잔을 들면서 민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긴장이 있었다. 설렘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묘한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민수도 그 눈빛을 읽었다. 그들은 20년을 알아온 사이였다. 서로의 눈빛을 읽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눈빛은 20년 동안 한 번도 나눈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민수가 처음 느낀 감각은 짜릿함이었다. 낯선 체온, 낯선 향기, 22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설. 그것은 분명 자극적이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짜릿함이 채 1시간도 지속되지 않았다. 짜릿함 뒤에는 언제나 다른 무언가가 찾아오는 법이다. 그럴 틈 없이 민수는 다시 한번 수진 씨의 체온을 다시 느끼길 원했다. 그는 다시 수진의 모든 부분을 맛보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 경희에게는 해본 적이 없는 수많은 행위를 수진과 함께했다.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고 그는 수진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선명해졌다.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두고 왔는지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수는 잠에서 깨어났다. 정확히는 잠이 든 적이 없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흰옥기 목욕물이 식어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옆에는 수진 씨가 잠들어 있었다. 단발머리가 베개 위에 펼쳐져 있었고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그 모습을 본 민수는 다시 한번 수진을 느끼고 싶어 했다. 오늘 몇 번이고 느끼고 했지만 아내 경희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아니, 훨씬 더 자극적인 느낌이었다. 평소 경희가 잠들었을 때와 다른 리듬이었다. 지금 경희는 어디에 있는가? 복도 반대편 끝 308호. 준호와 함께. 그 생각이 들자 민수는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드는 감각을 느꼈다. 그것이 질투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마 세 가지가 동시에 뒤섞인 채로 밀려오고 있었던 것일 테다. 그는 자신이 지금 친구의 아내 옆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수진 씨가 눈을 떴다. 오늘 밤의 격렬한 몸짓에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천장의 간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화려함이 없었다. 다만 그저 짐승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갈고 있는 듯 했다. 이번에 수진 씨가 다시 민수의 몸 위로 올라와 있었다. 창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나무 실루엣만 보였다. 밤은 아직 깊었다. 이 네 사람이 어떻게 이 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계절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강민수는 48세의 남자였다. 2021년까지 서울 중구의 중견 무역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고 2년 전 조기 은퇴를 선택했다. 회사 생활 22년, 영업직 특유의 두꺼운 피부와 유연한 사교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과묵해지는 타입이었다. 177cm의 보통 체형에 은퇴 이후 약간 붙은 뱃살을 신경 쓰는 탓에 항상 여유 있는 핏의 셔츠나 카디건을 즐겨 입었다. 머리는 짧게 단정하게 유지했고 흰머리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변화였다. 아내 강경희는 47세였다. 결혼 전에는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으나 첫째를 낳으면서 그만뒀고 이후 22년을 전업주부로 살았다. 단정한 성격이었고 옷차림도 항상 깔끔했다. 격식 없는 자리에서도 미디 스커트에 니트를 매치하거나 와이드 팬츠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는 스타일을 유지했다. 두 아이가 모두 독립하고 나서 집이 조용해진 이후로 경희는 일상의 무게를 좀 더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40 넘은 여자가 집에서 홀로 보내는 오전 10시의 적막함. 그것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외로움이었다. 박준호는 민수의 대학 동기였다. 같은 경영학과 88학번, OT에서 처음 만나 30년을 이어온 친구였다. 준호는 민수와 달리 외향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격이었다. 현재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소규모 건설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었다. 항상 깔끔한 캐주얼 정장을 즐겼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젊었을 때부터 아이디어가 많았고 그 아이디어들이 언제나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문제는 그 아이디어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준호의 아내 이수지는 46세였다. 준호와는 결혼 20년째였다. 키가 크고 단아한 인상을 가진 여자로 처음 보면 조용하고 얌전한 타입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지만 오래 알고 보면 의외로 솔직하고 때로는 대담한 면이 있었다. 현재는 동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아이들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일에 더 집중하게 된 케이스였다. 수진 씨는 언제나 자기 감정에 솔직한 편이었다. 그것이 이번 일에서도 하나의 역할을 했다. 이 네 사람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2020년 가을 무렵이었다. 코로나가 잠깐 주춤하던 시기 준호가 민수에게 연락해 오랜만에 밥을 먹자고 했고 그렇게 두 부부가 모이면서 정기 모임이 생겼다. 한 달에 두세 번, 주로 금요일 저녁이었다. 식사를 하고 2차로 술을 마시고 가끔은 한 집에 모여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두 부부에게 이 모임은 일상의 공백을 채워주는 하나의 리듬이 되었다. 여행도 갔다. 2022년 봄에는 경주, 그해 가을에는 강릉을 다녀왔다. 2023년 봄에는 제주도를 넷이서 여행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잤다. 물론 각자의 배우자와 따로따로. 그러나 그 따로따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실 그 단서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민수는 수진 씨가 언제나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친구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감상은 늘 머릿속 어딘가에 잘 접어두었지만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수가 준호보다 더 섬세하고 사려 깊다고 오래전부터 느껴왔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감정으로 머물렀다. 적어도 그해 10월의 금요일 밤 전까지는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 숯불 고깃집 연기. 허름하지만 오래된 단골집이었다. 천장이 낮고 환기 시스템이 썩 좋지 않아 옷에 고기 냄새가 배기일수였지만 넷은 이 집의 두꺼운 삼겹살과 갈비를 좋아했다. 테이블은 좁았고 불판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눈을 자극했다. 소주 한 병이 비워지고 두 번째 병을 따는 동안 준호가 온천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충주의 좋은 리조트를 알아봤다고 했다. 각 방에 개인 온천탕이 딸려 있고 산속이라 조용하며 주변의 단풍도 예쁘다고 했다. 다음 주말 2박 3일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경희가 먼저 좋다고 했고 수진 씨도 반겼다. 민수는 딱히 이유가 없었으므로 동의했다. 그것은 그냥 여행 약속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이상함은 2차로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합정역 근처의 와인바였다. 붉은 조명이 천장 낮게 깔려 있었고 벽에는 빈티지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다. 넷은 소파식 좌석에 나란히 앉거나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됐다. 대화는 점점 가벼운 주제에서 무거운 주제로 이동했다. 준호가 부부 생활에 대해 물어왔을 때 민수는 처음에 멈칫했다. 이런 주제를 네 사람이 대놓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와인과 소주가 섞인 상태였고 조명은 낮았으며 음악은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했다. 수진 씨와 요즘 대화가 없다고,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점점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고. 수진 씨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끄덕였다. 경희도 말했다. 민수가 은퇴한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둘이 있는 시간이 더 어색하다고. 결혼하기 전에도 아이들이 어릴 때도 느끼지 못했던 어색함이 이제야 찾아오는 것 같다고.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억울한 반, 공감 반의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넷이 솔직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와인바에서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넷은 평소와 같이 웃고 인사했다. 그러나 귀갓길 차 안에서 민수와 경희는 말이 없었다. 와인바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각자의 머릿속에서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수진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래 접어두었던 감상이 오늘 밤 와인 몇 잔과 함께 조금 펼쳐진 것 같았다. 그는 서둘러 그것을 다시 접었다. 일주일 후에 여행이 있었다.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충주 청풍제 온천 리조트는 충주호를 끼고 있는 산자락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 준호가 운전하는 SUV에 넷이 나눠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10월의 산은 절정이었다. 붉고 노란 단풍이 고속도로 양편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하늘은 높고 파랬다. 경희와 수진 씨는 뒷자리에서 풍경 이야기를 했고 앞자리에 민수와 준호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야구 중계를 들었다. 리조트에 도착하는 순간 넷 모두 탄성을 질렀다. 청풍제는 이름처럼 맑은 바람이 부는 곳이었다. 현무암과 편백나무로 지어진 본관 건물은 단아하면서도 고급스러웠고 주차장에서 본관까지 이어지는 길 양편에는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노란 은행잎이 바닥에 가득 떨어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새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체크인을 마치고 안내된 방은 각각 3층의 303호와 305호였다. 준호와 수진 씨가 303호, 민수와 경희가 305호를 썼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실내 온천탕이 한쪽 벽에 놓여 있었다. 히노키 원목으로 만들어진 욕조는 성인 2명이 충분히 들어갈 크기였고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산 능선이 그대로 보였다. 경희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들떠 있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방 안을 이리저리 살펴봤다. 민수는 경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잠시 뭉클했다. 22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표정을 얼마나 자주 봤던가. 여행에서 맛있는 식사에서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경희는 소소한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그 기쁨이 오늘만큼은 오래 지속되기를 민수는 막연하게 바랐다. 오후 시간은 각자의 방에서 보냈다. 경희는 온천에 먼저 들어가 몸을 녹였다. 민수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난 금요일 와인바에서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그는 책을 덮고 산 능선을 바라봤다. 저녁에 넷이 다시 모이면 아마 또 술을 마시겠지. 취기가 오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 민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자신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려 했다. 그러나 생각은 결론에 닿지 않았다. 저녁 7시에 303호는 파티 직전의 분위기였다. 준호는 사전에 리조트 편의점에서 다양한 술을 준비해뒀다. 소주 2병, 레드와인 2병,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싱글몰트 위스키 1병. 수진 씨는 오는 길에 들른 휴게소에서 구입한 치즈 모듬과 과일, 그리고 마트에서 챙겨온 올리브와 견과류를 예쁜 접시에 담아 테이블에 차렸다. 조명은 낮춰두었다. 넷은 온천탕 옆 테이블에 둘러앉아
건배를 했다. 처음 잔은 와인이었다. 두 번째 잔에서는 소주로 넘어갔다. 이야기는 가볍게 시작됐다. 단풍이 얼마나 예쁘냐, 방이 얼마나 좋냐, 다음엔 겨울에도 와보자. 웃음이 오갔고 분위기는 금방 무르익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호가 온천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넷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모였다. 민수는 짙은 네이비 수영 반바지에 흰 라운드 티셔츠를 입었고 경희는 검정 원피스 수영복에 핑크색 파레오를 걸쳤다. 준호는 하와이안 패턴의 반바지, 수진 씨는 짙은 블루 계열의 심플한 비키니에 흰 레시가드를 레이어드했다. 흰옥기 온천탕에 4명이 모두 들어가자 물이 차올랐다. 바깥 창문 너머로 10월의 밤 산속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욕조 안의 물은 그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 온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안락함 속에서 사람들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녹아내렸다. 술은 욕조 안에서도 계속됐다. 수진 씨가 준비해둔 플라스틱 잔에 와인을 따라 마셨다. 취기가 올랐다. 웃음이 많아졌다. 이야기가 점점 가까운 데서 시작됐다. 준호가 먼저 물꼬를 텄다. 그는 민수에게 수진 씨가 어떻게 보이냐고 물었다.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경희가 웃고 있는 것을 보며 긴장을 조금 풀었다. 민수는 솔직하게 답했다. 오래 봐왔지만 항상 예쁜 사람이라고. 수진 씨는 웃으며 민수에게 반문했다. 민수 씨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냐고. 경희도 끼어들었다. 준호가 멋있다고, 옛날부터 그랬다고. 넷이 모두 웃었다. 장난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장난 아래로 뭔가 다른 것이 흐르고 있었다. 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때 준호의 표정이 달라졌다. 웃음이 가셨다. 그는 진지하게 그러나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들도 다 컸다고.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은지 의문이 생긴다고. 같은 사람과 20년 넘게 살다 보면 설렘이라는 게 어느 순간 사라진다고. 그 설렘이 없어지는 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닐 수 있다고.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침묵 속에서 제안을 꺼냈다. 오늘 밤 배우자를 바꿔보자고. 욕조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물소리만 남았다.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민수는 제 귀를 의심했다. 경희는 눈을 크게 떴다. 수진 씨는 준호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놀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지가 담겨 있었다. 이미 두 부부 사이에서 한 번쯤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준호는 규칙을 말했다. 오늘 하룻밤만. 감정은 개입하지 않는다. 내일부터는 원래대로. 이 일은 넷만의 비밀. 그것이 전부였다. 민수는 경희를 바라봤다. 경희의 표정에는 여러 층위의 감정이 겹쳐 있었다.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잠시의 침묵 끝에 경희가 먼저 동의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수는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욕조 안에 따뜻한 물을 느꼈다. 와인의 취기를 느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접어두었던 감상을 느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방에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수영복을 벗고 홈웨어로 갈아입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수는 멈출 수 있었다. 문을 닫고 서서 방금 자신이 동의한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경희가 동의했고 준호가 동의했고 수진 씨도 동의했다.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네 사람 모두 스스로의 선택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에서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남색면 수면 바지로 갈아입었다. 흰 반팔 티셔츠를 입었다. 슬리퍼를 신으려다 그냥 양말 바람으로 복도로 나왔다. 303호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 305호로 향하는 발걸음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수진 씨는 이미 복도에 나와 있었다. 베이지색 실크 홈웨어에 흰 리조트 슬리퍼 차림이었다. 그녀는 민수를 보며 짧게 시선을 교환하고 먼저 305호 방향으로 걸었다. 민수가 뒤를 따랐다. 말이 없었다. 복도의 낮은 조명 아래 두 사람의 발소리는 두꺼운 카펫에 흡수되어 들리지 않았다. 같은 시간 303호에서는 준호와 경희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두 방의 문이 각각 닫혔다. 그 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각자의 방에서는 서로의 파트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이 흔들리듯이 창문 너머 단풍나무들이 흔들렸다. 서로의 상대를 만족시키듯 서로의 몸짓을 하고 있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었다.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몫이 아니다. 다만 민수가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안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천장이 낯설었다. 305호의 천장. 경희와 함께 체크인했던 바로 그 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흰옥기 욕조에서 물이 식어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아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선명하게 들렸다. 고요해졌기 때문이었다. 몸과 마음 모두가. 옆에는 수진 씨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다. 단발머리가 베개 위에 조용히 펼쳐져 있었다. 민수는 시선을 돌렸다. 천장을 봤다. 창문을 봤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두운 밤과 빛을 잃은 단풍나무 실루엣만. 그 순간 민수는 경희를 생각했다. 경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303호에 있다. 준호와 함께. 민수가 지금 이 방에 있는 것처럼 경희도 그 방에 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동의했으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새벽 2시에 다시 생각하자 가슴속에서 뭔가가 조여들었다. 질투였다. 아니면 후회였다. 혹은 그냥 경희가 보고 싶다는 감정이었다. 22년 동안 경희 옆에서 잠들었다. 출장을 가거나 경희가 친정에 갔을 때를 제외하면 항상 같은 침대에서 같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었다. 그 익숙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느껴졌고 당연한 것은 소중함을 잃는다. 그것이 오늘 이 방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그 당연했던 것이 몹시 그리웠다. 수진 씨가 눈을 떴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둘 다 같은 상태였다. 화려하게 시작됐던 밤이 이 시간에는 그냥 씁쓸하고 공허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나눴다. 그 웃음이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민수는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리조트 1층 레스토랑에는 따뜻한 조식 뷔페가 차려져 있었다. 된장국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여 있었고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실내로 쏟아졌다. 평소라면 좋아했을 그 분위기가 오늘만큼은 네 사람에게 그냥 밝기만 했다. 경희는 평소보다 창백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선명했고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수진 씨도 비슷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시선이 테이블 위에 고정된 채
식판만 바라봤다. 준호는 억지로 밝게 굴려 했지만 어색함을 가리지 못했다. 민수는 된장국만 조용히 먹었다. 아침 내내 네 사람은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면 한두 마디로 끊겼다. 침묵이 돌아왔다. 평소에 이 모임이라면 밥을 먹으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경희와 수진 씨가 거의 동시에 피곤하다고 했다. 방에서 쉬고 싶다고. 두 사람 모두 식판을 거의 비우지 못한 상태였다. 준호가 어색하게 알겠다고 했고 넷은 식사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민수와 경희가 305호로 돌아왔을 때 방 안에는 어젯밤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욕조 주변의 물기, 테이블 위에 빈 와인잔, 살짝 흐트러진 침구. 민수는 말없이 침대 끝에 앉았다. 경희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민수였다. 어젯밤에 대해 물었다. 경희가 창가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이 빨갰다. 울었거나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경희는 말했다. 준호와 함께 있는 내내 민수 생각이 났다고. 자꾸만 민수가 생각나서 집중이 되지 않았다고. 그것이 이상한 기분이었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이 목 안에서 걸렸다. 경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민수는 모르겠다고 했다. 진심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니,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이 결과를 정당화하지 못했다. 경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희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를 안았다. 경희는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울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다. 리조트의 아침은 아름다웠지만 방 안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와 경희는 준호 부부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 경희가 먼저 말했다. 아직은 그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자신이 없다고.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희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둘이 먹겠다고. 준호는 짧게 답했다. 알겠다고. 두 사람은 리조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작은 한식당을 찾아갔다. 시골 마을 어귀에 있는 허름하지만 정갈한 집이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져 나왔다.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이 거의 없었고 식당 주인 할머니만 주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아침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다. 어딘가 조용하고 편안한 침묵이었다. 민수는 경희가 제육볶음을 밥 위에 얹어 먹는 방식을 바라봤다. 22년 동안 봐온 방식이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모습이 지금은 새롭게 느껴졌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리조트 주변 산책로를 걸었다. 저녁 공기는 차가웠다. 경희는 카디건을 걸쳤고 민수는 경희의 왼쪽에서 나란히 걸었다. 산책로 위로 밤하늘이 열려 있었다. 산속이라 별이 많았다. 경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하늘을 가리켰다. 별똥별이었다. 빠르게 지나가는 빛 한 줄기. 경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비는 것 같았다. 민수도 눈을 감았다. 소원은 하나였다. 이 사람과 예전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것.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경희가 말했다. 오늘 밤은 우리끼리만 있자고. 민수는 경희의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잠이 든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전날 밤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이. 10월 15일 일요일 아침 7시. 민수가 먼저 눈을 떴다. 경희는 아직 자고 있었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단풍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어제보다 바람이 세졌는지 나뭇잎들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다. 경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행 가방의 절반이 이미 채워져 있었다. 경희는 말없이 일어나 함께 짐을 쌌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경희가 몸이 좋지 않아 먼저 내려가겠다고 했다. 전화기 너머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었다. 이해했다는 말이 나왔다. 조심히 가라는 말도. 그것이 전부였다. 민수는 전화를 끊으면서 30년 친구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게 들린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느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303호의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준호와 수진 씨도 깨어 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그 불빛을 한번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경희가 먼저 차에 올라탔다. 리조트를 빠져나가는 길에 민수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청풍제 건물을 바라봤다. 입구의 은행나무들이 어제보다 더 많이 노래졌다. 아름다운 곳이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고속도로로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희가 말했다. 앞으로 준호 부부와는 만나지 말자고. 딱 잘라 말하는 경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민수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친구였다. 그 무게가 가슴 어딘가에 묵직하게 걸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경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말없이 달렸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엔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서울집에 도착한 것은 일요일 오전 10시였다. 이틀 비운 집은 낯설었다. 현관을 열자 특유의 집 냄새가 났다. 민수와 경희가 22년 동안 만들어 온 공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민수는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동시에 이틀 전 그 리조트의 히노키 향이 기억나며 몸이 무거워졌다. 짐을 풀고 각자 샤워를 했다. 점심은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다. 경희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민수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잘 도착했냐고. 나중에 전화하자고. 민수는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민수와 경희는 준호와 수진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화가 오면 울렸다가 끊겼다. 문자가 오면 읽고 답하지 않았다. 이것이 옳은 행동인지 민수는 알지 못했다. 30년 친구에게 이러는 것이 비겁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경희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그냥 시간이 필요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전화. 수진 씨에게서도 경희에게 연락이 왔다. 경희는 수진 씨의 카톡을 읽고 오래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현관 앞에 패딩 점퍼를 입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민수는 인터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경희와 눈을 마주쳤다.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었다. 준호는 예상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10월 밤 공기 속에 오래 서 있었는지
코끝이 빨갰다. 준호는 사과했다. 자신의 제안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나이 드는 것이 무서웠다고. 자신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착각을 했다고.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민수는 준호의 말을 들었다. 이해했다. 그 감각을,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민수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날 밤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그러나 이해와 당장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은 달랐다. 민수는 준호에게 말했다.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겠다고 했다.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다. 돌아서는 준호의 뒷모습이 민수는 처음으로 늙어 보였다. 문을 닫으며 민수는 생각했다. 30년 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니, 흔든 것은 우정이 아니라 자신들이었다.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흔들었다. 준호가 다녀간 다음 날 밤 경희는 부부 상담을 제안했다. 민수는 처음에 조금 머뭇거렸다.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이 나이에 22년 결혼 생활 후에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금 두 사람에게는 정리가 필요했다. 이 감정들을, 이 사건을 혼자서 혹은 둘이서만 정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동의했다. 다음 주에 두 사람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다. 11월 초의 화요일 오전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낙엽이 뒹굴었다. 상담센터는 조용한 사무용 건물 2층에 있었다. 라벤더 향이 나는 대기실에 잠시 앉아 있다가 담당 상담사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상담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그녀 앞에 앉자 민수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경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상담사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질문을 던졌고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이어갔다. 온천 여행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30분이 걸렸다. 조심스럽게 중간중간 말을 고르면서 경희는 말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손등으로 코를 문질렀다. 상담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감정들이 자연스럽다고. 중년의 부부들이 오랜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권태와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구는 드문 것이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그 욕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보는 것이라고.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새로운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다. 새로운 자극이었는가? 그것도 아니었다. 경희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원했다. 설레던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처음으로. 경희도 같은 말을 했다. 둘이 동시에 같은 결론에 닿아 있었다. 상담사는 서로에게 집중하라고 했다. 새로운 것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새로운 순간을 만들어가라고. 상담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면서 민수는 11월의 차가운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경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그 손을 잡았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시작하자는 경희의 말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약속이 되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달라지기로 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부터였다. 먼저 일주일에 한 번 저녁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22년을 같이 살았는데 데이트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막상 나가서 밥을 먹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집에서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서로가 요즘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힘들고 어떤 것이 즐거운지, 결혼 전에 했던 이야기들, 아이들이 어릴 때의 기억들. 경희가 먹고 싶다고 한 태국 음식집에 갔다. 민수가 보고 싶다고 한 영화를 같이 봤다. 경희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북한산 둘레길을 토요일 아침에 걸었다. 산을 걸으면서 경희가 웃었다. 오래전에 봤던 것 같은 웃음이었다. 민수는 그 웃음이 좋았다. 겨울이 오면서 두 사람의 저녁 산책에는 두꺼운 패딩이 추가되었다. 경희는 민트색 롱 패딩을, 민수는 검정 숏 패딩을 입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떨어지는 은행잎을 밟았다. 벤치에 앉아 편의점 캔커피를 마셨다. 22년 결혼 생활 중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함께 한 적이 얼마나 됐는지 생각해보면 부끄럽게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경희가 말했다. 요즘 행복하다고. 민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천 여행에 대한 후회와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실수가 없었더라면 이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맞는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지금이 좋았다. 온천 여행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1월. 민수는 동네 마트에서 수진 씨와 마주쳤다. 겨울 마트 안은 따뜻했다. 과일 코너 앞에서였다. 수진 씨는 검정 롱코트에 와인색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카트를 밀다가 시선이 닿았다.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다. 3개월 전 그 리조트의 305방. 새벽 2시 서로의 눈을 바라봤던 그 순간이 민수의 뇌리를 스쳤다. 수진 씨의 눈빛에서도 같은 기억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수진 씨의 눈이 촉촉해졌다. 미안하다고 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민수는 수진 씨를 바라보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느꼈다. 3개월 전과 달랐다.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준호의 아내였다. 오래된 친구의 오래된 아내.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이 맞았다. 민수는 괜찮다고 했다. 오히려 그 일 덕분에 경희와 많이 가까워졌다고.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이것이 진심이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많이 이야기했다고 했다. 준호와 둘이서 오래 이야기하면서 결국 서로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다고. 두 사람은 마트 과일 코너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나중에 친구로서 다시 만나자는 말도 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억지스럽지는 않았다. 시간이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민수는 경희에게 수진 씨를 만난 이야기를 했다. 경희는 가만히 듣다가 말했다. 수진 언니가 보고 싶다고. 다시 만나자고. 다만 술은 적당히 마시자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자고. 2024년 1월에 어느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의 조용한 카페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겨울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두꺼운 코트를 입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원두 볶는 냄새가 났다. 4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준호는 네이비 더블 코트를 입고 있었고 수진 씨는 베이지 트렌치 코트 차림이었다. 경희는 흰 니트에 낙타색 롱스커트, 민수는 회색 울 재킷이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주문을 하는 것도, 자리를 고르는 것도, 앉은 뒤 첫 마디를 꺼내는 것도 어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평범한 이야기들이 대화의 틈을 채웠다. 날씨 이야기, 최근 본 드라마 이야기, 각자의 자녀들 이야기. 처음의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들었다. 경희와 수진 씨가 먼저 말했다.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덕분에 소중한 것이 뭔지 알게 됐다고. 준호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같은 말을 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네 사람은 그날 2시간쯤 함께 있었다. 계산을 나눠서 하고 카페를 나서면서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를 했다. 예전처럼 매달 2~3번 만나는 사이는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가끔은 만날 수 있는 사이. 안전한 거리에서 각자의 경계를 지키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2024년 10월 1년이 지났다. 민수와 경희는 주말 오전마다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을 들였다. 가을이 오면서 공원의 나무들이 다시 붉어지기 시작했다. 단풍을 보면 자연스럽게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다. 충주의 리조트, 산자락, 히노키 향, 그리고 새벽 2시의 낯선 천장.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아프다. 아직도 아프다. 돌이키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공원을 이렇게 걷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경희와 손을 잡고 낙엽을 밟으며 걷는 이 아침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경희가 말했다. 작년 이맘때 생각나냐고. 민수는 당연히 난다고 했다. 경희는 그것이 꿈 같다고 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 드는 것이 무서워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 했다. 익숙한 것이 지루하게 느껴져서 낯선 것에 손을 뻗었다. 그러나 낯선 것 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없었다.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었다. 22년을 함께한 이 사람 곁에 진짜 짜릿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오래된 사람과 처음처럼 새로운 순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준호 부부와의 관계는 달라졌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만난다. 낮에 카페나 식당에서 술은 와인 한 잔 정도로 제한한다. 이야기는 가볍게 일상적인 것들로. 그리고 그것이 딱 맞는 농도였다. 준호는 예전보다 덜 충동적으로 보였다. 자신의 회사에서 후배 직원들을 가르치는 것이 요즘 보람 있다고 했다. 수진 씨는 가르치는 학생들 이야기를 즐겁게 했다. 준호와 수진 씨 부부도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그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그 경험을 정리해가고 있었다. 네 사람 사이에 그날 밤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꺼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넷이 약속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각자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오래된 친구다. 30년이다. 그 시간은 어떤 실수로도 완전히 지울 수 없다. 지우는 것이 목적도 아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의 친구다.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한 방식으로. 그것도 우정이다. 민수는 요즘 글을 쓰기 시작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유 시간이 될 때 시작한 일이 이제는 아침마다 노트북을 열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 22년의 결혼 생활, 아이들이 자라던 시간들, 그리고 지난해의 그 어리석은 선택과 그 이후에 배운 것들.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다. 다만 쓰는 것이 정리가 됐다. 머릿속을 맴돌던 것들이 문장이 되면 어딘가에 고정되는 느낌이었다. 흘러가지 않고 남는 느낌. 경희는 민수가 글 쓰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을 쓰냐고 물은 적이 있다. 민수는 우리 이야기라고 했다. 경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더 묻지 않았다. 다만 나중에 보여주라는 말을 했다.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아직 쓰고 있는 중이니까. 2024년 10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와 경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 민수는 아메리카노를, 경희는 따뜻한 라떼를 손에 들었다. 단풍이 절정이다. 붉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공원 바닥을 덮어간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 어린아이가 낙엽을 발로 차며 웃는다. 민수는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경희를 봤다. 경희도 아이를 보고 있었다.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같은 것에 미소 짓고 있었다. 22년을 함께 살았다.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 시간 속에서 웃은 날도 있었고 울은 날도 있었다. 지루한 날도 있었고 뼈저리게 후회한 날도 있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벤치 위로, 이 커피 한 잔 안으로 쌓여 있었다. 인생의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 중년의 권태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구도, 설렘을 잃어가는 두려움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이다. 민수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새로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 오래된 사람과 오래된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짜릿함이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경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민수를 봤다. 뭘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민수는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냥 좋다고. 경희도 웃었다.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경희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민수는 손을 뻗어 그 잎을 살며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경희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도 한 페이지가 쌓인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인 페이지가.